국정원에서 사상을 담당하시고 북한의 사상, 남한의 사상, 주사파의 사상, 빨갱이들의 사상, 여기 대한민국 아마 최고로 가는 분인데 그동안은 얼굴을 잘 안 내밀다가 정광공사님이 애국 활동을 하시고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의 빨간 나라를 나라도 같이 발을 맞춰서 드디어 구해내야 되겠다는 진짜 목숨 건 투쟁대회에 나섰습니다. 우리 이희철 교수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재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요, 사상 분야를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의 어떤 생각, 사상이 단순한 하나의 어떤 생각에 그치지 않고 이게 전체 인생관 자체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은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집단과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의 발언은 그 발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정치학 정당이라면 그 정당 전체에 미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생각이, 사상이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하는 하나의 방향타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은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지난 대통령 후보였던 분이 작년 7월 달에 안동에 방문했다가 어떤 말을 했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청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군은 점령군이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다른 데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재명 그 의원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 반미적 의식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군은 점령군이다 하면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것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어떤 발언의 진위 여부를 한번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이충근 박사님이 말씀을 잘 하셨지만 소련군이 8월 9일날 먼저 북한을 질문에 들어왔습니다. 급속도로 남하를 하자 미군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서울도 점령한다, 부산까지 점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연해가지고 부랴부랴 38선을 끊고 그것을 소련에 보내서 이제 38선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때 미군이 그은 선은 민족분단선이 아닙니다. 뭐냐? 군사분계선이에요. 자, 여러분들 6.25 전쟁 때 유엔군들이 다 와서 전투에 참가했죠. 미군도 영국군도 오고 우리나라 국군도 오고 많은 나라들이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대들 간에 분계선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막 섞여서 싸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군이 싸우는 지역과 미군이 싸우는 지역 간에 분계선이 있는 거예요. 자, 군인들 간의 작전을 위한 분계선이지 주민들의 이동을 차단하는 선이 아니라고요. 일단 분계선의 의미를 이해하신 후에, 자, 그러면 소련이, 미군이 끈 38도선은 절대로 민족분단선이 아닙니다. 작전상 소련군은 북한 지역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 그 다음에 미군은 38선 남쪽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해제한다는 그런 작전상 목적에 따라서 만든 선입니다. 나중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군은 소련에 사실은 미군이 오기 전에, 미군 선발대는 9월 6일 날 오잖아요. 미군 선발대가 오기 전에
8월 달에 이미 소련군은 38선 이북을 다 점령한 후에 무슨 조치를 취하느냐 하면은 북한 38선 이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하거나 이동하는 걸 모든 걸 차단했어요. 철도선을 차단하고 도로망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상거래선까지 전신전화 모든 통신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월남민들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38선을 통과해가지고 월남한 사람들이 많이 처형당한 사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미군은 그들을 어떻게 했냐? 그냥 따뜻하게 다 환영을 했다. 그래서 사실은 38도선을 민족 분단선으로 만든 것은 뭐다? 소련군이다. 왜?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 공산국가로 만들기 위한 이미 다 작전 플랜 짜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38 북쪽과 남쪽이 결국은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어야 되면 우리가 북한에는요 이미 김일성이라는 통치자를 선정한 것이 언제냐 하면 8월 말이라고요. 45년도 8월 말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면접해보고 앞으로 이 사람을 통치자로 하라고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은 어떠냐? 이승만 대통령이 된 것은 1948년도 50선거를 통해서 의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에 임명됐습니다. 통치자가 먼저 선정된 자가 분단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를 먼저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정부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은 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945년 48년도에 정부가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죠.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정부가 언제 만들어졌냐?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그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정부기 때문에 법령을 만들고 북한 전역의 토지를 아예 개혁해버렸어요. 지주 땅 다 뺏어가지고 소작인들, 농민, 토지가 없는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그거 원래 토지 개혁하는 거는 통일정부가 돼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먼저 이미 토지를 개혁했다는 것은 이미 분단하겠다는 명확한 의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산업을요 국유화시켰어요. 90%나 국유화했어요. 이미 자본주의를요 90% 와해시킨 겁니다. 이렇게 이미 북한 전역은 사회주의 체제로 이미 고속도 페달을 밟고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요 사실은 통일될까 미군정이 기다리면서 있다가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유엔을 통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분단화에 대한 그 대응 조치로서 대한민국이 사실 수립된 거라고 볼 때 북한이 사실은 소련군이 점령군이고요. 그 다음에 미군은 뭐냐면 사실상 해방군입니다. 일본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실 우리를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한 게 미군의 도움 아닐까요? 그러면 미군이 해방군이고 소련군은 사실은 속여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압제 속으로 뭣도 모르게 속여가지고 결국은 공산통치로 가게 했으니 소련군이야말로 가장 사악한 점령군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는 이재명 의원이 미군은 점령군이다,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을 안 했다는 이 단순한 주장이 단순한 그 역사적 팩트에 대한 오해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면 깊은 사상적 토대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17년 3월 10일 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제 됐죠. 그런데 바로 그 전 2017년도 1월 20일 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그때 시장이 책을 냈더라고요. 무슨 책이냐 하면 대한민국 혁명하라. 근데 그 책을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지금까지 한 6번은 읽은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70년간의 적폐를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7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그가 꿈꾸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니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이후에 꿈꿨던 그런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그때 해방 직후에 우리가 꿈꿨던 민주공화국이 어떤 공화국이냐? 제가 추정컨대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 대통령을 발언하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주장된 내용들이 다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 내용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의 머릿속에 있는 그 반미적 의식이 어디서 나왔냐 뿌리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요 이재명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게시판에 가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 하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 통진당 계열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의 사람들이 둥지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에게 둥지를 빼앗길지 이제 결정이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많은 민주당 사람들도 또 많은 정치에 있는 관심 있는 자들도 과거 통진당 이석기라는 사람이 사실은 옛날에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1심의 사건을 통해서 민노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나아가서는 통진당이라는 확대 개편된 정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그렇게 국회의원까지 됐다가 나중에 그게 이제 들통이 나고 아로 사건 때문에 9년 동안 구속이 돼서 이제 풀려났지만 근데 그 사람이 아무런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어느 틈엔가 그 통진당을 깼는데 그 어떤 잔존색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 독약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독약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어떤 독약이지는 어떤 독약이 한 병이 들어있는데 이 독약병을 깼어요. 깨면 이 독약이 사라집니까? 아니면 흘러가지고 다른 데로 흩어집니까? 없어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 통진당 해산이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통진당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당을 깨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진보당으로도 들어가고 민주당으로 들어가고 곳곳에 흘러 들어가서 지금은 관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런 문제를 대응해야 되는데 전혀 그거를 못하고 단순히 통진당이라는 어떤 정당이 위험하니까 그거를 해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요 지금 민주당 안에는 통진당 그 경기동부연합 이석기가 주도하는 경기동부연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일단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룹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난 대선에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아마 이석기 그룹이 아마 정치적인 전면에 나타날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냥 연방제 통일로 그냥 바로 직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상에 대한 무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런 어떤 심각한 문제들을 관찰하고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대응하는, 소위 속된 말로 무대뽀로 대응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위기가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경기도구의원과의 관계가요, 언제부터 됐냐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2010년도 이재명 성남시장 첫 출마를 할 적에, 그 다음에 민노당에 있는 김미라는 어떤 그 후보자가 사퇴를 하고 야권 연대를 해줬어요. 이재명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자마자 인수위원장을 바로 이 사람, 이석기 그룹에 있는 김미라는 경기동부연합 이 후보를 인수위원장을 하고, 그 인수위원 안에 많이 그 경기동부연합 구성원들을 포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재명과 경기도연합은, 이석기 그룹은 이제는 거의 운명 공동체가 하는 평가가 날 만큼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이석기 그룹은 이제는 성남 용인 지역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역으로 다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는 인천에도 보면은 곳곳에 있잖아. 이석기 석방하라, 뭐 하라, 뭐 명예 그걸 하라고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자, 그런데요, 2010년도부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2003년도에 갑자기 성남에 있는 성남병원하고 그 다음에 인하병원이라는 450병상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사라지면서 이제는 성남에는 병원 없다. 그래가지고 성남시립병원 만들자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주도한 자가 경기도구연합이랍니다. 그런데 그 경기도구연합이 주도하는 성남시립 추진위원회의 조합장이 누구냐면 이재명 변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좀 더 들어가서 90년도 초반에 용성총련이라고 있어요. 용성총련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총련 아시죠? 주사파의 학생단체로서 가장 강성단체고, 그 다음에 연세대 96년도 연세대 사건 이후에 이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인데, 그 하부의 단체인 용인 성남 지역의 용성총련의 변호사를 이재명이 했다. 이러니까 이제는 대충 계보를 아시겠죠. 이제 그 정도의 관계였다는 걸 볼 때, 우리 앞으로 단순한 반미의 문제가 발언으로 그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은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이석기 그룹이 이미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이번에 제가 놀란 것은 여론조사 공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대선이 끝난 후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것에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후보보다 1.3% 더 찍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독교가, 물론 그게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일반 국민들보다 조금 더 사상에 대한 정치적 이해도가 낮지 못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재명 머릿속에 있는 이 반미운동, 반미의 관념은 어디서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좀 추적해보면요, 결국은 대한민국 대학가 주사파들이 결국은 빅뱅이 일어난 게 언제냐면 1986년 3월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85년도부터 슬슬 이제 뭔가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이제 86년 3월부터 빅뱅이 일어나서 완전히 갑자기 양피보험, 주한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막 이렇게 도발적으로 나왔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게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북한의 대남 공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대남 공작에서 나왔는데, 그거는 이야기를 하려면 길고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 대남 적화 전략이 뭐냐, NLPDR이에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라는 관념인데, 이 관념에 따라서 일단은 뭐냐면 사회주의 체제를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니고 일단은 미군을 몰아내는 것부터 하자고 전략을 이렇게 확 바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미군을 몰아내기만 하면 대한민국은 적화시킬 수 있다는 이 전략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베트남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NLPDR이라는 대남 적화 전략이 나온 게 1960년대 중후반인데요. 그때가 베트남전이 한참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68년도에 가면은 미국 대학부터 해서 프랑스, 독일, 일본에 있는 대학까지 68혁명이라고 뉴레프트 운동의 그런 신자유 운동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화두가 무엇이냐 하니까 원래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반전 반미 시위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대통령에 나섰냐 하니까 1968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나온 게 공화당에는 닉슨 후보였어요. 이 양반은 반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지금 좌경 분위기가 베트남 철수하라는 분위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약으로 베트남 철수하겠다고 말했고 대통령이 된 후에 1969년도 7월 달에 광선언을 통해서 베트남 철수하겠다고 말했고 73년도에 결국 철수했고 2년 뒤에 75년도에 베트남에 의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되는 그 즈음에 옆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화됐습니다. 그와 같은 걸 보고 김일성은 뭘 생각하? 지금 우리가 이 남한의 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혁명운동을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미군을 몰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70년도에 각근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갓이 있는데 줄이 두 개가 있다. 요 중에 하나라도 자르면 갓이 날아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라는 갓과 일본이라는 갓 두 개로 묶어져 있는데 미국이라는 반미운동을 통해서 이걸 잘라주면 반일운동을 통해서 잘라주면 그때 뭐냐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계속은 이런 우리의 대한민국 애국 세력을 친일 세력으로 계속 몰아가는 운동과 함께 그 다음에 반미를 철수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요 끈 다 잘라가지고 날아가면 우리는 그냥 얌얌얌 맛있게 잡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론이 어떻게 이런저런 이유로 85년도에 바로 대학가에 시가 뿌려지고 제자훈련이 되고 그 결과 성장해서 오늘날 문재인 정권을 선거로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번에 겨우 졌지만 이제 다음을 노리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권을 쟁취하면 이제는 바로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로 직행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피를 토하면서 말한 지금 여러분 마을이 위험합니다. 읍면동별로 3,491개 읍면동에 좌파들이 이제는 주민자치회를 장악하고 마을 경제 공동체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또 자치경찰제를 통해서 치안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마을 교육을 장악하는 지금 이 시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 대한민국을 체제를 뒤집어 엎는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이제 정말 우리는 신경 써서 예의주시하면서 마을운동부터 대한민국 체제 수호의 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주동하시는 천만 서명은 서명이 아니라 조직화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제 수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도 선생님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에 보고 계실 겁니다. 아침 7시에 이만한 인원이 한꺼번에 모인다는 것도 아마 충격적일 거라고 보는데
잠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영상 보기 전에 구호 3번만 제가 따라 외치면 영상이 자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주한